하루 평균 5, 6회 총 2리터 이하로 배출되는 소변. 그러나 지나치게 자주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참지 못한다면 배뇨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배뇨 장애는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요. 특히 중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배뇨 장애, 남성에게선 전립선 비대증, 여성에게선 요실금이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배뇨 장애가 있어도 부끄러워 증상을 숨기거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들의 말 못할 고민 배뇨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편안한 시간 갖고 계실 텐데 사실 오시는 길은 먼 길, 또 장거리 이동이라 참 피곤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멀리 이동하는 일은 참 피곤한 일일 테지만 특히 배뇨 장애를 앓고 계시다면 정말 공포 그 자체라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기가 힘드니까요. 배뇨 장애, 남성에게는 전립선 장애, 그리고 여성에게는 요실금으로 대표되는 배뇨 장애인데 비뇨기과 질환이다 보니 좀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좀 병을 방치하고 그냥 키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또는 노화로 인해서 더 증상이 악화되는 오늘은 중년의 배뇨 장애를 알아보겠습니다. 박부경 비뇨기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 네. 이럴 때 환자분 더 정말 많은가요? 네, 겨울은 비뇨기과의 계절이죠.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여름철보다 그 환절기나 혹은 겨울에 배뇨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비뇨기과 환자들이 확실히 많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감기나 감기와 같은 이제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은 기침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좀 심해지고 네. 남성분들은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지 않아서 비뇨기과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기침만 해도 정말 그렇죠. 나도 모르게 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저를 이렇게 갑자기 보시면서, 네. 환절기에는 이렇게 배뇨 증상이 이제 심해져서 질환 문의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왜 이런 환자가 늘어나고 증상이 심해지는지요? 일단 날씨가 추워지는 것이 이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 고민인데요. 요인인데요. 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때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몸에 있는 근육이 경직을 하게 됩니다. 좀 그리고 수축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방광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이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배뇨 불편감이 좀 더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지만 겨울에는 땀을 적게 흘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많이 차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변과 관계되는 증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증상은 자연스러우나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이상이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배뇨 장애를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배뇨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광의 소변이 저장이 되는 시기에는 방광의 배뇨근이 이완을 하고 요도 괄약근이 수축을 하여서 소변이 밖으로 흐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출하는 시기가 되면 반대로 배뇨 근육이 수축을 하고 괄약근이 이완을 해서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런 두 가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든가 밤에 소변 때문에 일어나든지 마려울 때 소변을 네. 참지 못한다. 기침을 할 때 소변이 흐르는 것은 저장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고 소변이 가늘게 나오고 한참 있어야 나오고 줄기가 중간에 끊어진다든가 잔뇨감이 있는 경우는 이런 소변 배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네. 것들이 다 배뇨 장애가 되겠죠. 저장과 배출에 그렇죠. 있어서 이 예. 정도의 이상을 느낀다면 배뇨 장애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다. 특히 배뇨 장애는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장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년에 오는 배뇨 장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배뇨를 위한 신경 조절을 보면 네. 일단 방광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방광에서 소변이 찼다고 느끼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이제 신호를 보내죠. 신호를 내보내라. 보내면 예.
마렵다. 그러면 뇌에서는 이제 넣어라. 그 신호를 다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데 이런 이제 신경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척추 질환, 뇌혈관 질환, 뭐 파킨슨, 당뇨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증상이 이런 질환이 없더라 해도 배뇨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여성의 경우는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그 전립선 비대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립증이라고 하는 그 신체 기관은 남성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네. 어디에 있고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전립선의 위치는 네. 보시면은 방광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입니다. 크기는 20g 정도, 호두 알만하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역할은 전립선 액을 분비하는데 이 전립선 액이 우리 정액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 전립선 액의 역할은 정액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정자의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 아연, 마그네슘, 구연산 같은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들은 방광염이 잘 걸리지 않죠. 여자들에 비해서는요. 네. 전립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수정 능력과 관계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립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립선인데 사실 남성들은 평생 절반 이상의 이런 전립선 질환을 경험한다고 할 만큼 상당히 흔한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전립선에 구체적으로 생기는 거죠?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의 선 조직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여서 소변과 관계되는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 네.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것, 특히 이제 성생활을 이제 활발한 50대 이하에서 잘 생깁니다. 하복부가 아프다든가 회원부가 아프다든가 그런 증상과 함께 역시 소변이 좀 불편한 증상을 같이 동반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립선암은 전립선 조직, 특히 이제 말초내에 암종이 생겨서 소변 나오는 요도를 압박을 하여서 이제 소변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 세 가지 질환은 보면은 사실 증상만으로는 이 세 가지 질환을 구별하기는 정말 어렵고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인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 염과 암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흔하다는 전립선 비대증을 좀 알아봅니다.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는데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납니까? 일단 요도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정상 전립선은 이렇게 이제 방광에서 요도로 나가는 출구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출구가 좁아지게 되겠죠.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는 요도가 열려 있지만은 비대된 전립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요도가 좁아져 있습니다. 통로가 아예 좁아져 그렇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소변 줄기가 약한 증상. 네.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도 남아 있는 증상. 소변을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증상이 있고 또 네. 소변을 보고 나도 또 보고 싶은 빈뇨 증상. 그리고 소변을 보고 싶으면 참지 못하는 증상과 소변 때문에 밤에 몇 번씩이나 잠을 깨어야 되는 야간요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은 네. 특히 겨울이나 혹은 술을 마셨을 때 네.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게 되는 그런 요폐 증상도 나올 수 있고요. 아예 안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막혀서요? 거예요. 막혀서. 아. 예. 그리고 혈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증상만 듣기만 해도 이걸 앓게 되면 얼마나 삶의 질이 좀 떨어질까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하게 되는데 실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70대 남성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증상인지 들어보시죠. 소변이 아주 자주 마려워갖고 소변을 보러 가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또 줄기가 가늘고 두 갈래 세 갈래로 소변이 갈라지고 어디 갈 때도 급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서 어디 화장실을 찾아야 되고 그럼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낮에도 밤에 잠을 못 자요. 늘 2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가고 이래 하니까 방광 수술을 할 때는 이 소변에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네, 수술하고 나서 그런 증상들이. 예. 예, 택시 기사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많이 불편하다 그래. 그것도 그렇고 전철 같은데 변소 소변하다가 뭐가 서가 있는 사람 보면 말이에요. 그 앞에 오래 서가 있는 사람 아무래도 좀 불편한 사람들이래. 어디 뭐 버스는 잘 못 타요. 전철로 타야지. 급하면 변소로 가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지. 네. 방금 들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방광암 수술 후에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셨네요. 그렇네요. 예. 연관이 있어요? 사실 비뇨기계 질환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이 두 질환은 연관성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배뇨 증상이 있어서 네. 비뇨기과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검사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방광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도 혈뇨가 조금 보일 수도 있고 방광암 때문에 혈뇨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 혈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레 짐작하지 말고 일단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정확하겠죠. 지금 방금 인터뷰 해주셨던 분들도 연세가 높으셨고요. 실제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의 노출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딱 네.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노화와 그리고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그 고환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일단 나이가 들면서 발생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어려서 고환을 절대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예, 생기지 않는데 원래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기도 하는데 사람의 전립선 비대증과 동일한 동물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애로사항은 있죠. 예. 일단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는 전립선 내부의 요인도 있을 거고 또 전립선 외부의 요인도 있는데 전립선 외부의 요인으로는 결국 이제 남성 호르몬 비롯한 호르몬 영향과 그리고 이제 뭐 간질, 상피 상호작용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이런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전립선에 있는 선 조직이 커지고 네. 이 커진 조직이 요도를 전립선 일부를 압박하고. 그렇죠. 이제 요도 일부를 누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확실히 어쨌든 노화가 진행되면 이 비대증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럼 비대증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일단 문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검사로 네. 요류 측정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 소변을 보는데 속도가 어떻는지, 소변을 보는 패턴이 어떻는가, 네. 혹은 소변을 보는데 이분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보는 검사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잔뇨 검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잔뇨가 있음에도 느끼지- 없음에도 잔뇨를 느끼는 분도 있고 반대의 경우 있는데도 못 느끼는 분들이 이 있기 경우는 때문에 있는 거예요? 조금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전립선을 직접 관찰을 해보기 위해서는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항문을 통해서 보는 전립선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항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조금 불편하시긴 하세요. 예, 조금 대장 내시경보다는 좀 덜 불편한데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전립선의 크기 그리고 모양 그리고 전립선 안에 있는 종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전립선 암과 염증을 구별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를 하여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전립선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방침을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적혈구, 백혈구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염증이 있는 있는 거죠. 소견이군요. 예. 그럼 일단 그 비대증으로 확진을 받게 되면 바로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뭐 약물 치료도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약물이 근간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네요. 예,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가 있는데요. 예. 알파 차단제는 요도를 넓혀서 그러니까 증상을 개선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단점은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약을 드시고 나면 사정이 이제 역행성 사정이라고 사정이 잘 안 되는 증상이 간혹 호소하십니다. 대신에 효과는 아주 신속하게 증상을 개선시키고 일단 약을 먹어서 요도를 넓힌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 환원 효소 억제제는 크기와 그다음에 비대된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사실 이상적인 약이긴 한데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좋아지진 않고 예. 또 이제 이런 성욕과 성기능에 관계되는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하는 병합요법을 쓰고요. 네. 그다음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그런 경우에는 항콜린제라는 약을 써서 빈뇨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데 대신에 비대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콜린제를 쓰면은 소변이 나오지 않는 요폐가 올 수가 있습니다. 조절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야간 단뇨가 심하다. 네. 그리고 야뇨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뇨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항이뇨 호르몬을 쓰게 되는데 여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저나트륨 혈증,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제 어지럽다든가 아니면 구토나 이런 구역 증상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그 생활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성 문제까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도 그런 광고 참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뭐, TV 광고도 있지만, 뭐, 신문이나 다른 어떤 잡지 광고에서도 뭐, 기능을 개선시킬 수 네, 있다. 네, 뭐, 네. 그런 약재도 많고, 실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심리적인 목적, 의미도 있을 거고요. 심리적인 거요? 네. 아.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네. 주로 이런 건강식품이 이제 그 소팔메토는 상품명은 아니고 네. 소팔메토라는 그 톱 야자나무 열매인데요. 옛날 이제 미국 인디언들이 이제 소변이 불편할 때 이걸 먹었다고 해서 착안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네. 효과가 이제 그 알파 차단제, 그러니까 소변을 조금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서 주로 많이 이제 복용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비뇨기과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대개는 효과가 좀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약재, 이런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것도 이제 나쁘진 않은데, 실제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이 아까는 이제 부작용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진단을 받아서 드시는 게 뭐 비용 면에서나 혹은 효과 면에서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치료의 시작은 약물로부터 시작을 네. 하는 건데, 네. 이제 한계가 있으면 수술까지도 그렇죠, 고려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나요? 전립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네. 일단 그 약물 치료를 해도 네. 별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예. 예. 약물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별로 없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약은 사실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예. 뭐 원칙은 평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장기간 약물을 못 먹겠다 예.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소변이 자꾸 막히는 게 반복이 된다든지 요로 감염이 재발한다, 혈뇨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와 방광이 구조가 이제 변해버렸을 때, 그리고 나아가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데, 네. 사실 수술 치료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술 방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수술이 뭐 다 그렇다고 개복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 예, 그렇죠. 개복 수술이 있고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아, 두 예, 가지. 예. 자, 그럼 내시경과 개복 수술로 이제 구분되는 수술 방법, 화면을 통해 지켜보겠습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종류는 크게 개복 전립선 절제술과 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홀랩 수술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홀랩 수술이라는 레이저 수술을 통해서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떼어내는 장면이고요. 개복 전립선 절제술은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장점은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의 염려가 적다는 근데 것이고. 저걸 저렇게 그렇죠. 손가락으로 하나요? 예.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제 개복을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네요. 회복이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나온 방법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개복을 하지 않고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전기로 된 칼이 있습니다. 저 전기 칼로 절제를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깎아내는 겁니다. 요도 넓어지네요? 넓어지죠. 예. 장점은 개복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효과도 우수한 편인데, 단점은 이제 출혈이 뭐 개복만큼은 아니지만은 출혈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조금 생각해야 될 단점은 있습니다. 네. 훨씬 넓어지긴 했습니다. 예, 넓어지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방법이 이제 레이저 수술 중에 한 가지로 KTP라고 많이 알고 있는 전립선 기화술입니다. 기화, 그러니까 고체를 기체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요. 전립선 조직을 레이저로 태워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장점이 있는 지금 거죠. 저기 나오고 있는 초록색 불빛이 네, 저 빔이 레이저입니다. 광선이군요. 예, 예. 장점은 수술이 비교적 쉽고 네. 회복이 비교적 빠른데, 단점은 레이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 절제는 예, 힘들다. 어렵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홀랩 수술이라는 수술입니다. 내시경 수술을 한다는 점은 똑같은데, 네. 기존에 이제 개복 수술할 때 손가락으로 이제 파내던 전립선 면을 레이저로 이렇게 이제 파내서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이제 절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수술의 장점은 내시경 수술을 하니까 이제 개복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예. 그다음에 대신 또 개복 수술은
재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홀랩 수술도 역시 수술 원리는 개복 수술과 똑같기 때문에 전립선 조직을 이제 완전히 다 절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없어졌어요. 예, 방광으로 넣은 다음 이제 갈아서 밖으로 이제 빼내는 지금 거죠. 이제 방광으로 밀어 넣었던 전립선을 다시 그렇죠. 흡입시켜서 밖으로 빼내면 배출하는 거죠. 완전히 절제가 없어지는 되는 거죠. 거군요. 예.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홀랩 수술이 최신 직연의 수술 방법입니까? 예, 비뇨기과에서는 지금은 홀랩 수술이 가장, 뭐 수술은 다 장단점이 있고, 네. 어떤 수술이 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홀랩 수술이 비뇨기과에서는 가장 그렇군요. 예, 최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 홀랩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 하얀 부분이 싹 다 제거되는 모습을 보셨는데 네. 사실 전립선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필요하니까 내 몸에 있는 장기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제거해도 괜찮은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목적은 비대된 전립선 조직만 이제 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비대증 수술을 하게 되면 다 제거하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전립선은 껍질과 알맹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비대된 알맹이만 드러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껍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데 네. 만일 이제 전립선 수술의 목적이 결국은 요도를 넓혀주는 거니까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은 정액이 이제 사정을 할 때 우리 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방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사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더 보셔야 되겠다, 늦둥이를 봐야 되겠다 네. 하면은 전립선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예. 잘 따져서 그렇죠. 신중하게 예.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요도가 확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네. 바로 뭐 소변이 시원하게 봐진다든지 증상이 바로 호전이 됩니까? 전립선은 결국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소변과 관계되는 증상이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왜 수술을 했을까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네. 내시경 수술을 놓고 본다면 요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도가 붓거나 요도 자극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 요도 점막이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며칠에서 수주일까지 점막이 재생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소변 볼 때 아프거나 혹은 소변에서 피가 떨어진다든가 네. 그런 증상도 오고 또 비대증이 정말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비대증 조직이 오히려 밖으로 소변을 못 나가게 하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큰 비대증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네.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찔끔거리는 요실금 증상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데 뭐 막아주는 게 없어지니까. 요도 관약근이 있는데 이 관약근 기능이 회복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대개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들은 회복이 되고 이후에는 대개는 편하게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겠군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은 또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또는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예. 쉽게 생각하면 귤 껍질과 알맹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 알맹이를 완전히 제거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좀 적을 거고 만약 알맹이를 좀 남겨놓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 방법 중에서 개복 수술이나 홀랩 수술은 완전 절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아무래도 조금 낮고 네. 그다음에 그 경요도 수술이나 이제 그 기와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부 조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재발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각각의 수술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예, 사실은 뭐 어느 게 훨씬 더 좋다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네. 자, 오늘 중년의 배뇨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도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제 남편과 같이 지내시잖아요. 혹시 배뇨장애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 보신 분은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남편이요. 요즘 산악자전거에 푹 빠져갖고 있는데 저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 그 전립선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사실인지 궁금해서. 맞아요. 그 안장과 이렇게 마찰되는 네. 부분이 많아서 맞아요.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전거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인데 네. 비뇨기과 의사들은 대개는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자전거 타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고 되게 좋은 운동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립선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이 특히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장이 회음부에 오랜 기간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당연히 그럼으로써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전립선 증상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조금 적게 타시라고 하고 부득이 나는 꼭 타야 되겠다. 나는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예, 그러시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시되 장기간 타시지는 말고 어느 정도 타고 나서 쉬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근육이 이제 경직이 되어 있으니까 네. 집에 오셔서 이제 온수를 가지고 약간 예. 따끈한 물로 이제 좌욕을 한다든가 반신욕을 해서 골반 근육을 조금 풀어주면은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를 즐기더라도 요령 있게 그렇죠. 좀 예.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TV닥터는 중년의 배뇨 장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부경 비뇨기과 전문의십니다. 남성의 대표적인 배뇨 장애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요실금입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요실금으로 말은 못하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요실금을 설명할 수가 있죠? 어려운 정의가 있는데요. 네.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근데 이제 사회적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변의 불수의적인 유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소변을 보려고 하지 않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다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하고 이제 이런 요실금 증상은 일단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개인 위생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사실 최근에는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요실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제 좀 어떻게 이제 대처 방안을 마련하려는 그런 노력이 진행되어 네. 왔었죠. 방금 그러셨죠. 그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이 나타난다. 왜 중년의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까? 실제로 요실금은 남녀노소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슈가 되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 맞아요. 예, 오셔가지고 이제 뭐 치료를 하는 폐경 예, 이후에. 그렇죠. 그 네. 문제가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네. 성인 남성의 요도는 20cm 정도로 깁니다. 근데 여성의 요도는 한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럼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소변이 조금 더 잘 흐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방광과 출구가 가까우니까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여성이 그 소변을 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결국 여성이 소변을 참기 위해서는 이 요도 주위에 있는 구조, 근육, 이제 조직들이 이제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분만을 했다든지 혹은 이제 체중이 는다든지 혹은 뭐 변비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골반 지지 구조가 이제 되게 약해지게 되고 노화가 옴으로써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요도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요도의 그 폐쇄력이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년 여성에서 요실금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유병률은 몇몇 조사가 있는데 20대에서 40대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많게는 30% 정도. 네. 그런데 50대 이상에서 여성분들에서는 많게는 60%까지 요실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계실 가지고 수도 계시겠죠. 있겠죠. 네. 실제로 60대, 50대 여성분 요실금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만나보겠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예. 그때까지 계속 불안해가지고 밑에 기죽을 찰 정도로 그지 그때 갖고 내 있었는데 예전에는 계속 그걸 안 하면 불안했어요. 계속 하고 네, 계속 작은 수건을 이어가지고 계속 다녔지. 재치기를 해도 나오고 금방 이제 소변을 하고 수도 꼭지를 털어도 예, 그 차가 새고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거든요. 뭐 기분이 좋아서 웃고 그럴 때도 나오고 두루두루 말도 못하지. 항상 불안에 쌓이고 있을 정도였지. 저는 56이고 예. 한 3년 전부터 예. 아니 그래 이제 자꾸 오줌 누고 싶고 불편한 거라 예. 뭐 학교 운동장 가서 걷거나 운동을 하면 예. 너무 불편해서 이제 그게 부끄러워서 자꾸 숨겼거든요. 계모임이나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우 나도 그랬는데 니도 그랬나면서 솔직히 부끄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별 치료는 안 하고 예. 어디 멀리 가거나 하려하면 이제 그냥 제가 자신으로 자꾸 가기 싫은 거라 있지. 자꾸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 3년 보냈어요.
네, 지금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듣고 계셨는데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우리 모두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게 요실금인데,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우리 평소에 너무 소변을 자주 오래 참으면 병 생겨. 그게 요실금이야. 이렇게 들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떤가요? 사실 소변을 너무 많이 참는다고 해서 요실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소변을 자주 볼 수 없는 어떤 직업적인 상황이 있다든지 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방광이 과팽창이 되어버리면 방광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소변을 자주 참는 그 자체가 요실금을 당장 유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이제 요실금은 이제 소변이 흐르지 않게 그 막아주는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실금이 생기는 예. 원인입니다. 원인은 분만, 그리고 비만, 변비, 그리고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결국 이제 기침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골반 근육이 되게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은 요도 점막이 위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소변을 잡아주는 어떤 폐쇄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요실금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암이나 자궁암 수술과 같은 골반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신경 쪽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요실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나 신경계 질환 그리고 이뇨제나 뭐 여러 가지 약제, 음주 등도 이러한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요실금이 올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정도도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속옷이 젖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자각을 해서 화장실에 가는 중에도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고 양상이 좀 다르겠죠? 네. 요실금의 종류는 크게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주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 하나는 기침을 하거나 웃거나 줄넘기 할 때, 달리기 할 때, 이럴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게 이것을 이제 복압이 증가할 때 소변이 흐른다고 해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네. 실제로 약 80% 정도 요실금의 8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네. 그다음에 배에 힘이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갑자기 마려워서 참지를 못해서 화장실 가는 사이에 소변이 흐르는 경우 과민성 방광이 심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네. 이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 하고 약 20% 정도의 이제 빈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류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당뇨나 척추질환, 골반내 수술로 인해서 방광이 팽창한 것을 환자도 모르고 그러면 방광이 늘어나다가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흔하진 않지만은 이런 일류성 요실금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 요실금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네네. 소변이 새는 것 또는 참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근데 그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정말 왜 화장실 갈 때까지를 못 참는 그 증상은 요실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방광염이라도 이런 그렇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구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방광에 생기는 증상은 약간씩 증상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광염으로 비뇨기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방광염 증상이 대개는 소변 볼 때 아프다, 피가 나온다, 닦을 때 피가 묻어 나온다, 소변을 갑자기 자주 본다 이런 증상이 참지 있는데 못하겠다. 참지 못하는 것도 있죠. 네. 예, 있는데 이제 방광에 염증이 생김으로 해서 방광이 되게 아주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때도 요실금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방광염 때문에 생긴 요실금은 방광염을 치료하고 나면 대개는 좋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방광염이 치료가 되고 나서도 요실금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일단 요실금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참는 증상 많이 이제 혼동하시는 게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보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증상은 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고 실제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감별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은 비슷하되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비슷한 증상을 보일 때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예. 검사를 받게 됩니까? 역시 일단 환자와 면담을 해서 예.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요실금인지 혹은 과민성 방광인지 네. 혹은 배뇨가 소변이 나가지 않는 배뇨장애 다른 원인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문진이겠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목적은
방광의 구조, 그다음 방광벽의 두께, 그리고 자궁과 방광, 그리고 골반 장기와 방광과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 역동학 검사는 요실금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방광의 기능, 그러니까 소변을 잡아주는 기능과 배출시키는 기능이 괜찮은지, 그리고 요도의 압력, 그러니까 요도가 소변을 밖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네.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요역동학 검사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예, 단계다. 상당히 힘듭니다. 불편해요? 환자 입장에서? 예, 제가 받아보진 않았는데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받으실 일도 없으시겠죠. 예, 네. 저는 없었어요. 앞서서 그 요실금도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를 나뉜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럼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 방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실금의 치료는 크게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복합성 요실금, 그러니까 기침, 웃거나 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흐르는 요실금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골반 바닥 근육, 저근이라고 하죠. 골반 운동, 근육 운동을 해서 이 골반 주위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요실금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일명 케겔 운동이라고 그렇죠. 많이 알고 케겔 있는. 운동이 이제 골반 저근 운동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절박성 요실금은 결국 요도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방광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방광을 안정시키는 항콜린성 약물이라는 약제로 방광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소변을 규칙적으로 보게끔 하고 소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방광 훈련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혼합, 그러나 이제 보통 보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지는 경우보다는 두 가지를 혼재해서 가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느 증상이 더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조금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게 되죠. 네. 결정할 때.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 초기이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골반 근육 운동을 하는데요. 네. 이 운동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이제 근육의 부피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보시면은 근육의 부피가 증가되어서 방광과 요도를 구조적으로 잘 지지하게 되어서 요도의 움직임을 이제 잘 잡아줘서 요실금 증상을 이제 호전시킨다는 예. 목적이 있는 거죠. 실제로 보기에도 예, 근육의 근육이 두께가 훨씬 더 굵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치료 방법은 사실 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듯이 네. 비교적 좀 젊으신 분들이나 협조가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하셔야 효과가 있지, 일주일, 2주일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진 그럼 않습니다. 몇 달 해야 효과 나타납니까? 수개월은 하셔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 케겔 운동이 말처럼 그렇게 쉽다고 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몇 개월, 수개월 이상 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럼 일단 그 약물 치료가 궁금한데요. 방광염은 항생제 처방 받아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약 먹으면 호전이 되는데 요실금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어떻습니까? 복합성 요실금은 네. 약물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2000년도 초반에 그쪽으로 이제 약제가 연구가 되었는데 부작용이 좀 심하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판을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절박성 요실금,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항콜린제라는 약제인데 이 약은 방광의 민감도를 감소시켜서 방광을 안정시킴으로 해서 소변을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억제를 시킬 수가 있는 좀 효과가 둔하게 있습니다. 만드네요. 그렇죠. 예. 여자분들은 요도가 짧으니까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약물의 복용 기간은 의사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3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초기에는 2주 간격으로 이제 약의 효과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약제가 나와 있는데 되게 입이 좀 마르고 그다음에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있을 때도 절박성 요실금의 어떤 증상이 같이 좀 동반을 하면은 네. 항콜린제를 사용했을 때 증상의 호전을 좀 같이 기대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약물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이제 수술로 들어가겠죠. 네. 수술은 어떻게 하죠? 일단 요실금 수술은
복합성 요실금이 있을 때 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결박성 요실금일 때는 요실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절박성을 먼저 잡아놓고 수술에 그렇죠. 들어가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예. 아니면은 수술을 먼저 하고 절박성 요실금을 해결하는지 어떤 증상이 환자가 더 불편해하는지에 따라서 네.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되는데 네. 만약에 보시면은 네. 요실금 수술은 사실 예전에는 되게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요실금 수술인 종류가 사실 거의 한 가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도가 많이 움직여서 요실금이 생긴다는 그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요도를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약해진 골반 주위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메쉬라고 불리는 망처럼 된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중부 요도 밑에 이렇게 요도가 여기 있으면은 지금 요도 밑에 흰색으로 표현된 예, 이렇게 끈처럼. 보이는 이게 테이프입니다. 네. 요도 밑에 테이프를 걸어서 예. 요도의 활동성을 조금 저하시켜주면은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변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의 파란 부분인가요? 그렇죠. 사실 똑같은 장면인데 앞에서 봤고 약간 밑에서 봤던 장면인데 동영상은 19금이기 때문에 일단 그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실금의 원인이 요도의 그 운동성 때문이 아니고 괄약근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테이프를 걸어주는 수술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괄약근 대신에 괄약근 주위에 콜라겐과 또 여러 가지 인공 물질을 주입해서 요도를 약간 좁혀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수술하고 나면 일상생활로 뭐 바로 복귀가 가능한 건가요? 보통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국소 마취를 할 수도 있고 뭐 네. 또 환자가 통증에 조금 민감하신 경우에 척추 마취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뭐 당일 퇴원해도 되고 혹은 하루 정도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수술하고 나면은 일상적인 활동은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샤워 같은 것도 바로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중탕은 보통 일주일 정도 출입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무거운 운동이나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나 그다음에 무리한 운동, 뭐 등산 같은 것들은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 이제 수술의 결과를 조금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복귀해도 됩니다. 수술 후에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가벼운 일상생활 정도만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뇨 장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방청객에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요실금에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저는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네. 커피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요실금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커피가 요실금이 안 좋은 건가요? 커피를 많이 자주 드세요?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5잔 정도. 그 정도면 좀 자주 드시는 편이시네요.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렇게 드십니까? 저는 남자니까요. 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우리가 네. 다 잘 알다시피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 녹차를 많이 마신다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변량을 많게 하죠. 그러면 결국 요실금 증상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보통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요실금의 발생 빈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맵거나 짠 음식 같은 것들은 이제 자극적인. 방광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입에도 자극을 주고 네. 방광에도 자극을 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빈뇨나 급박뇨 증상을 조금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음식을 조금 피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확실히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계시면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출산 후 요실금 증상이 생겼어요.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재발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출산은 복합성 요실금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질식분만 우리가 자연분만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그 요도 괄약근과 골반 근육이 조금 다칠 수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요실금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왕절개술을 받은 분들이 요실금이 오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요실금이 오는 것은 이제 출산 방법과는 무관하게 출산 시, 그러니까 분만 시에 어떤 이제 산모의 그 체중 그리고 출산의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첫 출산이 고령일 때 요실금의 빈도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증상과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요실금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복합성 요실금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은 한 분 더 놓으실 거니까요. 예. 젊으시죠? 요실금 네. 젊으시니까 예. 한 분
자녀를 더 놓을 경우에 요실금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는 70분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 되죠. 의사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요실금 치료에 효과적인 골반 근육 강화 운동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평평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다리를 좀 벌리고요. 아랫배와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로 한 5초간 골반 근육을 수축하네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복부 근육을 수축시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네. 허벅지 근육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배음부를 비롯한 그 골반 쪽 근육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엉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골반 근육을 이때도 역시 수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수축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자세가 어렵습니다. 네. 이거 허벅지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양 무릎과 손바닥을 바닥에 댄 후 등을 말아 올린 자세로 역시 골반 근육을 수축한다. 우리 고양이 보통 자세. 예, 그렇죠. 예. 요가에서도 고양이 자세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운동은 결국은 조금 꾸준히 해야 그런 근육이 생기니까 우리가 근력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골반 운동도 네. 꾸준하게 지속을 해줘야 되고 이번에는 적어도, 예. 양 발끝을 벌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오므렸다가 바깥으로 벌렸다가 이렇게 반복하네요. 바깥으로 벌렸다가 안쪽으로 오므릴 때 예. 우리 그 회음부 쪽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리를 가부좌하고 앉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골반, 항문, 질까지 서서히 조여주네요. 네, 앉아서 평소에 이거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집에서도 사실 하려면은 자, 얼마든지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 발꿈치를 들면서. 네, 까치발을 들고 이제 아니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뭐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의지가 결국 중요합니다. 한마디를 정리해 주시네요. 네, 의지가 중요하다. 네, 예. 충분히 한 2, 3개월 정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신에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 네. 자, 그러면 이 요실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뭐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앞으로 노출될 위험에 있는 여성들도 많은데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뇨 장애를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모친께서 네. 요실금이 있으셨는데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어머, 다른 아들이 병원에서 전문이신데? 예, 그러신데요. 다른 병원에서 저 몰래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예, 그랬는데 실제로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이제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녀분이나 혹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되게 불편합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증상들이. 그래서 명절이니까 이제 지금 다 고향에 가셨든지 아니면 부모님 만나시고 하실 건데 한번 넌지시 한번 여쭤보시고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괜찮으신지 한번 물어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기도 하고 혹은 증상이 있으시면 치료를 받으시면 또 제2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주 편하게 좀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것도 또 효도의 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배뇨장애가 우리가 생명과 직결된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과는 엄청난 영향이 있는 그런 질환이니만큼 평소에 또 어르신들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중년의 배뇨장애 비뇨기과 박보경 전문의 모시고 도움 말씀 얻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차례상 준비하시느라고 좀 스트레스 많으셨죠? 요즘은 그 스트레스가 젊은 층에도 뭐 과도한 경쟁이나 또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때문에 불면증과 우울증이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불면증과 우울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하한출 한의사를 모시고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명절 연휴 끝까지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히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